NSS나 지정학, 뭐 군사학적인 것은 제가 크게 언급할 에, 수- 그, 제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NSS 뭐제 나름대로 크게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계 경찰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세계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는 자극 체제를 인정하지만 미국을 건드릴 수 없는 미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서방구, 소위 아메리카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고립주의 새로운 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찰의 입장을 포기하고 마가 쪽으로 갔지만 현재 세계 지정학적 균형, 스테이스 큐, 현재 상황이 무너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어느 지역이든. 음. 그래서 거기에 도입한 것이 소위 뭐 미어샤이머나 등등이 얘기하는 역의 균형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 부담을 갖지 않고 현지 국가들이 부담을 갖지만 전체적인 기획과 전략과 통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이제 네 가지 키워드로 뭐 이제 뭐 지역을 나눠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NSS에서 제시한 쟤네들의 얘기를 그냥 하나의 참조상으로 삼아야지 그 NSS 내용이 무슨 뭐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트랙을 갖고 움직이는 친구고 여긴 또다시 부비 트랩과 꼼수와 함정과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NSS 문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참조하지만 상황되는 전개를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지켜봐야지 NSS가 한 내용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NSS조차도 트럼프가 가지고는 럭비공 스타일 예측 불가능성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지극히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정학적이나 군사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금융, 그다음에 첨단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물 경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피터 힐이 추천한 제이디 벤스나 등등의 그 뭐 최근에 이제 비서실장 하는 여자가 얘기했지만 벤스 저놈은 좀 음흉한 놈이야, 음모론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소위 미래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재지배할 수 있다. 이미 군사력으로 했어서는 지역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이길 수도 없고 중국을 이길 수도 없지만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재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일종의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딥시크를 들고 나오고 소위 그 AI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기술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어마무지한 투자를 하면서 AGI라는 AI를 AGI의 그 격차를 벌려가면서 중국을 따돌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핵심적인 뭐 젠슨 왕이나 뭐 뭡니까 그저 챗GPT 만든 그 친구가 얘기하듯이 당장은 미국이 최첨단 기술에서 일정 부분 격차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미국은 이게 그 소수의 몇 개의 기업이 자기 자본 이익을 투자하는 아주 극심한 불균형과 그
그 불안정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오래 못 가요. 데이터 센터라는 투자가. 그럼 센터가 끝났을 때 그것을 실물 경제에 어떻게 연결할 거냐. 뭐 피지컬 AI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대단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 그다음에 기술 인력도 미국의 본토 인력이 없습니다. 미국의 AI를 저기 하는 그 대부분의 인원이 중국과 인도 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중국이 여러 가지 AI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오픈 AI에서 그 훨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AI를 접근해 가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실용적 범위가 훨씬 광대해서 중장기전에서 중국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AI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 전력 에너지인데 중국의 전력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그다음에 기술 인력도 1년에 중국이 미국 인력보다 7배, 10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에,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정이죠. 두 번째는 금융 분야에서 미국이 하여간 그 지난 그 브레튼 우드 체제 그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서 어쨌든 그 준비 통화,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의 세계를 지배해왔는데 이것이 2008년부터 심각하게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우선 그 심각한 위기가 미국의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죠. 여기에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자산을 프리징하면서 소위 그 달러 중심으로 소위 그 자산을 비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달러로 거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의 그 중심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현재 그, 자산 비축 역할이 옛날엔 7, 80%에서 지금 50대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50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급격히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달러를 보조해줬던 일본의 저금리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서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이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든 일본 자체가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 저기하고 있고 미국의 사모펀드도 지금 심각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 금리가 뭐 3%대, 4%대 이런데 이게 1%를 올려도 국채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 이 얘기는 미국의 1년에 국채 비용으로 발행하는 게 지금 1조 달러를 좀 넘는다 그러는데 1조 5천 달러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관과 통화 질서 체제가 조만간 무너진다. 이거는 군사적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남는 것이 산업적 측면인데 어쨌든 마가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조업이 그렇게 관세 하나로 미국 내 제조 기반이 공급 체인이 형성이 될까요? 역으로 캐나다의 카니가 주도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WTO를 대체하는 GTO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미국 빼고 나머지가 자유무역을 하자. 그게 유럽하고 호응이 되면서 미국을 뺀 GTO를 구상하자 하면서 역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뭐 그 옆에 있는 멕시코의 뭡니까 샌드바움도 아주 과감하게 미국에 대응하고 있고 또 역으로는 우리한테 50% 관세를 매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산업 정책을 잘못하면서 세계 그 무역이나 산업 체제 큰 혼란이 있지만 그 혼란이 어떻게 재구성이 되냐면 미국을 왕따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나 산업 정책이 자기 발등을 찌르는 이런 역풍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 말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머지 기둥들, 최첨단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금융 통화의 문제, 그 관세 산업 정책 모두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심각한 역풍과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백악관 비서실장의 고백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NSS만 볼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러한 그 몇 가지 에, 중요한 기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같이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